오늘날에도 이런 용산군 국회와 같은 이런 조직을 결성해서 지역의 유풍을 진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또 구성원들의 면면 이런 것들을 함께 고찰해보는 건 아주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술대의 발표자, 토론자 다 우리 학계의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도 아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발표를 하신 정우락 교수는 우리 학계의 아주 명망이 뛰어난 분이죠. 저서 중에서 우리 우수 저서 특히 교육부라든지 학술은 우수 저서로 선정된 게 6건인가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좀 주제넘게 사회를 맡게 된 것도 제 개인으로서는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우락 교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우락입니다. 조고 선생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느 날 박기용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임남 전호의 영남 사상계의 동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평소에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면에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라서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남양연구원에서 이런저런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앞쪽에 있고 또 주제가 동계하고 범국회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이 동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서 또한 범국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사적 의미라든가 어떤 지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전쟁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함께 수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 사상사 안에서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문화사상이라도 좋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공부해왔던 거하고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면 되는데 이 동계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것도 전쟁과 관련한 이런 어떤 부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사상이 변화되며 또한 이게 이제 범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사실 서로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 서너 가지를 함께 이제 전체적 구도 속에서 살피는 것이 저희 의무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게 근거리면서 만들어 본 게 이 발표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그 역대의 지식인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식인들은 오늘날의 어떤 작가하고 좀 다르게 공부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문과 학문이 되기 전에 어떤 통합적인 또 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고 실천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주제인 동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분들이 역사적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가 이러한 문제지요. 역사적 상황을 자기가 만났을 때 지식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문제. 지금까지는 연구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왔냐 하면은 특히 이제 문학 쪽이 더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왜곡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왜곡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를 가장 어떤 그 중심에 두고 근대를 근대로 나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작가들이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봉사하고 또 추동력을 거기에 가져왔는가. 그 안에서는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족과 하나는 이 민중입니다. 그래서 근대와 민족과 민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약간 어긋나거나 조금 부응하지 못하면은 반동 비슷하게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안목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대체로 민중의 어떤 시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관리라든가 임금한테 대드는 거, 이 굉장히 어떤 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의 어떤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구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문집을 읽어보고 이렇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상, 생활.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평온한 심적 상태를 작품으로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전쟁하고 관련이 없는 일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소재로서 또는 그 일상을 어떻게 제대로 영위할까라고 하는 이런 안목에서 그 삶을 영위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그 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적인 어떤 그 지식인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그 외면되거나 그리고 근대 학문이 그렇죠. 외면되거나 안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현실 인식이 박약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탈근대라든가 또는 그 월근대, 극근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상을 재발견하고 생활을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학문의 어떤 구도를 잡아나가면서 연구하고 또한 그 우리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측면이 앞으로 꾸준히 한 근백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의 주제를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조선을 전후로 나눌 만큼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 흔히 많이 이야기하듯이 미정유의 사건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저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동안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죠. 팔만 대장경 같은 거 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 같은 것도 보면은 오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만은 비애가 서린 유산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깥에서 엄청난 무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군사적 힘이 필요할 텐데 그 강력한 군사적 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한테 사실 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산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문화가 되어 있는데 짠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이 불경을 새겨가지고 단합하려고 하는 당군의 어떤 당군 신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꿈꾸면서 말을 앞세워가지고 막 쳐들어 내려올 때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군 신화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련히 수집을 해서 그거를 성균유사 앞에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우리는 배달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임진왜란도 보면은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바깥에도 이제 그 외놈들이 그것을 그 자기의 어떤 또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이 손상을 많이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뒤에 한 300년 동안 조선이 지속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풍신막부에서 덕천막부로 바뀌고 그것을 조선을 돕고 항해한다고 이게 나섰던 명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버리죠. 나라가 망하면서 청나라로 바뀌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조선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치명적인 어떤 우리의 목숨에 치명타를 입지만은 그 이후로 수습해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있지만은 300년 정도 지속된 그런 어떤 저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 있죠. 선조는 외놈들이 쳐들어오면은 저쪽에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 분조를 해서 광해군이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수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남명의 제자들이 많이 의병으로 굴기하면서 조선을 건져냅니다. 이런 어떤 험난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권력을 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험난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권력으로 환치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광해군과 남명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해군과 대북 정권이 그 강상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조선의 어떤 그 유가적 질서 속에서 이 강상은 굉장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폐모 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명분 하에 인조 반정이 다시 일어나고 인조 반정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병자호란 호란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조선은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동계 정원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굴복하자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할복하려고 했죠. 할복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다시 거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 대명의리 정신을 가지고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 됩니다. 이때 대명의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자학의 어떤 주자학이 강화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야만을 청나라라고 하는 이때 야만을 물리치고 대명의리 정신을 더욱더 강화시켜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동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임진왜란을 거쳐서 광해군 정권과 대북 정권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조 반정과 더불어 남명학파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명의리가 이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동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해 볼 건데요. 첫째는 그 임진왜란 이후에 영남지식인의 사상적 동향을 간단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이고 이게 이제 일상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문학 창작의 근거가 되는 감성의 유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 이제 실질적인 작품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6페이지 거기에 있는데요. 전란의 충격과 영남 사상사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남은 조선의 어떤 사상사 전체 안에서 아주 이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승리학 자체가 이 영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영남 살인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리를 지키려고 했던 고려의 저리를 지키려고 했던 길제의 이 생각들이 김숙자 또는 김종직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훈구파의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지는 어떤 살인파의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영남학파가 만들어지는데 영남학파를 이야기할 때는 남명과 퇴계를 이야기하죠. 남명과 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남학파는 기호의 어떤 그 영수인 율곡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기호학파와 이 대칭의 어떤 자리에서 영남학파의 사상사적 구도를 잡아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호 이익은 일찍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중세 이후에 퇴계생어 소백지하 퇴계는 소백산 아래서 태어났고 남명생어 두류지동 남명은 두류의 동쪽에서 두류산의 동쪽에서 태어났는데 걔 영남지지 다 영남의 땅이다. 상동은 상인하고 이 상도 안동 쪽이죠. 이 인을 숭상하고 하도는 의를 주장했으니 유화기절이 해산상고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았으니 어시오 문명지역이라 여기에서 우리 문명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문명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래 영남은 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 이게 퇴계는 의의가 없었느냐 뭐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팔공산도 그렇고 지리산도 그렇고 덕유산도 그렇듯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봉우리를 이야기했던 거죠. 인과 의를. 그 상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과 의가 있는 것이 그럼 남명은 그 의만 있고 인이 없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봉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라고 하는 것은 육아의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퇴계와 남명 이분들이 합파를 이루면서 인과 의를 강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졌던 이런 측면에서 성호는 우리 문명의 절정을 본 것입니다. 이 문명은 야만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육아 문명이 이제 퇴계와 남명으로부터 우리 사상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상도와 하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조선조는 좌도 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봤을 때 좌도는 퇴계 쪽이고 우도는 이 지리산 남명 거창 이쪽이죠. 이쪽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퇴계 남명 돌아가시고 나서 17세기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명과 퇴계의 그 공동 제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들죠. 좌우를 넘나들었던 어떤 이런 영남의 그 지식인들도 있었고 또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복 정경세 같은 경우는 자기 사위가 이 송중길인데 바로 그 노론의 핵심적인 이 인사죠. 그러면서 남북으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좌우로 넘나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는 한 학풍 같은 것들이 17세기에 조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남명퇴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강한학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 상주로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여기에 보면은 노름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송시열의 영남 제자들이 대체로 강한 지역에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 고령의 주규라든가 한강, 그 성조의 한강, 동강, 그 다음에 김면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퇴계와 남명 그 사이에서 통합 노선을 대체로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명과 퇴계라고 하는 좌우가 있지만 그 사이에 강 연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좌우로 넘나들고 이 남북으로 소통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강한의 이 사상적 어떤 측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구도에서 보면은 강우 지역 남명학파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임난 이후에는 춘추 대의정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명이 갖고 있던 의를 강조하는 겸과 함께 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과 하학을 중심으로 한 자기의 어떤 학문 구성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곽재우 같은 경우는 장준론을 써서 이 장준이 그 악비를 남송 때 이 척화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어떤 이 한족 중심의 이 전력을 강화해 나갔던 이런 사람인데 이 장준이 북송말과 남송 초에 많이 이제 애군 우국지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악비를 탄핵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춘추 대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마무당 같은 경우는 그 장준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춘추 대의 정신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남명합파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강좌지역 퇴계학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리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갑니다. 강좌지역의 어떤 주리설 이건 그 이상주의적 도덕론을 이제 강화하는데 거기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가람 이현일입니다. 이현일 같은 경우는 이 노론의 그 생각을 반대하면서 이 부잡성, 그 분리성보다 부잡성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의 운동성 이러한 것을 부정하게 되면 허무 공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퇴계 학설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고 그때 그 도산서원이 사실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 전국의 어떤 수원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람 이현일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지역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한 지역은 우리 흔히 이제 한려학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강한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 특히 그 공동체의 질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실용주의적 학문 태도를 가지는데요. 한강의 경우를 보면은 심경 발휘를 대표하는 심학과 오선생 예설을 중심으로 한 이 예학, 그다음에 창산지라든가 함주지 등을 중심으로 한 인문지리서, 지방지 이러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예컨대 그 정경세라든가 정경세는 우복 정경세 같은 경우는 유승룡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회연 건물록에 들어 있으면서 그 이후에 한강과 관련한 밀접한 어떤 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복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예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문사록이라든가 양정록, 양정편 이런 데에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태도 같은 경우는 우복 같은 경우는 존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사립 그 병원을 만들죠. 그러면서 임난 이후에 고초를 받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병을 사실 낫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하고 한강 역시 성주 업성 서문에 성주 의국을 만들어서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에 입각해 가지고 이 의료 행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병자호란 이후에는 특히 정원을 동계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명의리 같은 경우는 청나라는 야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숭정 연호를 고집하고 청나라 연호를 아예 쓰지를 않았죠. 청나라 연호가 들어간 책 같은 것들도 책력 같은 것도 이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후인들은 이 동계가 살던 그런 그곳에 황명각을 짓고 그 다음에 모리 동구 바위에 숭전연월 대명 근곤 이 대명이 명나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문명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숭정이란 연호가 여기에서 멈추었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역사를 펼치리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합니다. 숭정연호 지어사 숭정의 연호가 여기에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지역 함양입니까? 그 이 박명부의 그 농월정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의 최동집이 숭정 처사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도 숭정 처사로 불렀다라든가 상주의 채덕기가 경천대에 대명천지 숭정 1호를 썼다든가 이 전부 다 문명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만을 물리치고 명나라 중심의 어떤 이 문명을 조선에 밝히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여기에 잠복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감성유형하고 관련되는지 그것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낭만, 도학, 생활, 사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이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고 세로축. 그다음에 행동성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념과 실제라고 하는 두 축을 이 가로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념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상 같은 경우는 이게 실현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 같은 경우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학 감성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학 감성 같은 경우는 이 형성화 방법이 이 작품을 짓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형상화를 할 때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구암 이정이 중용령을 이제 14수를 얻는데 거기에는 중이라든가 인심, 도선, 도심, 이기, 성리 이런 용어를 그대로 문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 창작하는 경우입니다. 도, 불가리, 존양 뭐 이런 것이죠. 이 동계도 마찬가지인데 경이라고 하는 이 부를 지어요. 한 72구 정도 되는데요. 이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 정원 같은 경우도 유일은 가 종신행지라고 하면 종신토로 행할 수 있는 한마디 이 말이 있으니 종지로다 성인의 가르치신 경이라는 글자여. 뭐 이러한 것이 거의 형상화를 거치지 않고 거의 직설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가 더 맞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컨대 덕계 오건이 활수라고 하는 부를 쓰거나 장형광이 관물부 이런 것도 거의 문학적 형상화를 거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그 산문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이러한 부의 작품을 활용하면서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학 감성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이죠. 여기에는 다른 비유법이 동원되기 마련인데 예컨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연비의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도학 감성은 우주의 충실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창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이 약포의 연어음 거기 보면은 나는 솔개 하늘에 이루고 뛰는 물고기 연못에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서예 유승룡이 연비의학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러한 것을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학 감성이 문화적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주자의 관서유감이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한주 이진상 같은 경우는 집의 정원을 꾸미면서 방당을 파고 그다음에 일감대라고 하는 현판을 걸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남명 같은 경우도 남명의 부인들이 신명사도를 설계도 삼아 가지고 내룡정을 이렇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회연서원의 경우에도 연비의학 광풍제월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판을 파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뺏겨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더욱더 확장되면은 원림으로 형성되는 건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드는 구곡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대체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심성을 수양하는 이러한 본원을 어떤 살펴가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구곡가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만 나타나 있는 것을 총합해 보면은 16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경상도에 59개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만 감성인데요. 낭만 감성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것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물 기형 같은 경우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흥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물을 지향하는 거죠. 예컨대 그 대구의 금호강 거기에 옆에 가면 소유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 대해서 유시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써서 주인은 능히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남은 터 버리지 않고 집을 지었네라고 하면서 이 경물의 아름다움을 이 자기 감성에 의해 가지고 창작을 합니다. 이에 낭만 감성이 작동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작가의 어떤 생각들이 그 경치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그게 이하관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거기에 기생의 그 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이 유학자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기생들의 어떤 시도 굉장히 많이 사실 창작이 됩니다. 유학자만큼 이게 문집을 내지는 못하지만, 근데 문집 뒤에 보면은 약간 설죽이라고 하는 이 기생 같은 경우는 이 권상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백운자 시고에 그 뒤에 필사되어 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발굴해서 오늘날 새롭게 사실 이해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었는 시 가운데에 춘장 같은 데 보면은 동쪽 작은 담장 아래 해당하고 울고 있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거기에 해당어를 통해서 제시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 감성 역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확장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팔경시입니다. 팔경시에 도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점조직을 통해 가지고 팔경시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팔경시, 특히 이제 짝수를 중심으로 해서 4경부터 6경, 8경이 중심이 되는데요. 10경, 12경, 48경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문화적으로 확장되는데, 이것은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서를 거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감성인데요.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생활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경험한 일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면은 죽음을 애도하는 이러한 생활 감성. 옛날 사람들이 글을 열심히 지었던 것도 주로 자기 행세를 하기 위해서인데, 행세가 뭐겠습니까? 특히 사람 죽었을 때 만사 쓰고 제문 짓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만나고 헤어지면서 시 쓰고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사실 사람 행세하려고 글을 썼던 것인데, 여기에 중심에 생활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정세아 같은 분, 조호익이 죽고 나서 만시를 쓰는데, 정세아가 이 만시를 쓰면서 그 조호익이 관서지방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경영을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떤 이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계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이 계회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작동했던 것도 바로 생활 감성입니다. 이 계문화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속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거창의 용산 범국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룰 선생님이 계시겠지만은 이 정필달이라고 하는 분, 용산 범국회에서 시를 두 수를 쓰고 거기에 지금도 남아 있죠. 1636년 이 9월 9일에 중앙절에 이 조직을 하고 썼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덕성과 남극성이 좋은 때를 알리니 겨엿한 어른들 두건을 제껴서고 모였다네. 산은 고상한 품에인 듯 기상을 나누어주고 물은 맑은 운치인 듯 정신을 더해주네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범국회를 조직하고 시를 썼고, 그 뒤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265년 뒤에 부인들이 계회를 부활시키고 지금 기념비도 세워져 있고 문집도 있고 관련된
문집도 용산 범국회록이라고 해서 1931년에 만들어졌죠. 바로 이 범국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생활 감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소사에 대해서 그 조그만 일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시를 쓰는데요. 예컨대 아들이나 손자의 출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친구와의 만남과 이별, 거울 속에 나타난 백발의 노인, 족집게로 흰머리 볶기, 채소밭에 물 주기, 종이 만들기, 술 마시기, 약 먹기,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사실 간단히 다루거나 외면되는데 이것을 발견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러한 것이 아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감성입니다. 사회 감성 같은 경우는 공고한 민생을 사회 감성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김성일이 예컨대 모 별자라고 하는 장편 이 부를 지어서 모자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뭄으로 인한 흉년과 관가의 수탈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또 관가의 과도한 수탈과 세금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회 감성과 관련된 이러한 것이 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간에서 인물을 회고하는 사회 감성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김창섭이 의령에 와가지고 그 유적을 돌아보면서 홍위장군가를 지면서 임진왜란 때 외적을 투발한 의사가 많지만 홍위장군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었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험난한 경험을 사회 감성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기에 많이 나타나죠. 그 일기 가운데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정경훈의 고대일록 같은 경우 보면은 이분이 사대부로서 나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전라도 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동냥하잖아요. 동냥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시장에서 매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적응해가는 이런 모습을 고대일록에 보입니다. 이 역시 사회 감성이 작동을 했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러한 일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측면에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이 연구 주제들이 많이 개발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동계의 위치가 그러니까 영남사상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다음에 용산 범국회가 이라는 어떤 감성 구도 속에서 네 가지에 어디에서 위치해 있는가.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관계라든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부각된 새로운 문제는 종합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우라 교수님 아주 감명하면서도 아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도학, 낭만, 생활, 사회감성 아주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만합니다.